상관없어. 의사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 나 단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어. 수많은 환자와 의사들로 북적이는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화려한 로비. 그 한가운데서 갓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제 아들 도윤이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하는 아들의 커다란 두 손이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구정물로 얼룩진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였습니다.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우리 도윤이 다쳐. 초점 잃은 눈으로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그 비참한 청소부는 12년 전 수십억의 돈을 훔쳐 화려하게 야반도주했다던 제 아내 서아였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훔쳐간 제 아내는 왜 이곳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완벽한 날이어야만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의대 캠퍼스 곳곳에는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대강당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은 온통 제 아들 도윤이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서서 수석 졸업생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대강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그 늠름하고 반듯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12년의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형 건축사 사무소 대표라는 화려하고 완벽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저의 피눈물 나는 상처들. 오늘만큼은 그 모든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보상받는 것만 같았어요. 12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의 모든 돈을 훔쳐 외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도망쳤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던 그날. 믿었던 사랑이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며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죠. 어머니이신 박 이사장님의 단호한 지시대로 저는 아내의 모든 흔적을 제 삶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철저히 도려냈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사진 한 장, 즐겨 입던 옷가지 하나, 심지어 그 여자의 채취조차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불태워버렸어요. 그 텅 빈 자리를 도끼와 오기로 채우며 오직 아들 도윤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저는 도윤이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만 쥐어주며 키웠어요. 도윤이는 제 삶의 유일한 구원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벽이었습니다. 아빠, 저 수석 졸업했어요. 그동안 저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단상에서 내려온 아들이 품에 가득 찬 붉은 장미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아빠는 오늘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화려한 축하 인사가 제게로 끊임없이 쏟아졌죠. 완벽했습니다. 저의 오만하리만치 견고하고 화려했던 성벽은 그 어떤 흠집도 없이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단 1분의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식장을 빠져나와 북적이는 로비를 지나갈 때였어요. 갑자기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갈증이 느껴져 잠시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축포 소리와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복도 끝은 유난히 어둡고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죠. 코끝을 찌르는 독한 세제 냄새가 훅 끼쳐오는 순간 그곳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역 업체 반장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낡은 구두 발밑에 한 여자가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은 더러운 구정물에 젖어 여기저기 흉하게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고무장갑조차 끼워져 있지 않았어요. 여자는 살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까맣게 때가 낀 맨손톱으로 딱딱하게 굳은 껌딱지를 미친 듯이 긁어내고 있었죠. 쉬어버린 갈라진 목소리, 바닥에 닿을 듯 굽신거리며 조아린 고개 사이로 삐져나온 하얗게 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 애처롭고 처참한 뒷모습을 본 순간 제 발걸음이 거대한 돌부리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에서 사이렌처럼 강렬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지만 제 시선은 자석에 이끌린 듯 도무지 그 여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모욕적인 호통이 다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여자가 허겁지겁 고개를 들며 소매 끝으로 바닥을 훔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창백하고 앙상하게 마른 옆얼굴이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조명 아래로 고스란히 드러났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단 한 모금의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순간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서하였습니다. 12년 전 수십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훔쳐 젊은 남자와 화려하게 도망갔다며 저를 기만했던 제 아내 윤서아가 분명했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덮은 커다란 마스크 너머로 선명하게 보이는 푹 패인 눈가와 짙은 주름들. 언제나 별빛처럼 총명하게 빛나던 그 맑은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이 지독한 공포와 만성적인 피로에 짓눌려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세상 누구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저의 아내는 뼈만 남은 앙상한 체구에 늙고 병든 청소부가 되어 제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아들의 졸업식장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거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인지 알 수 없는 끔찍한 감정의 해일이 저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만 같았죠. 내 돈을 훔쳐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어야 할 여자가 왜 저렇게 끔찍하고 참담한 몰골로 남의 발밑을 기어다니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그저 망령처럼 얼어붙어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도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운 쇳덩이에 짓눌린 듯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죠. 안 돼. 도윤이가 저 여자를 보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저 더럽고 비참한 여자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오늘같이 눈부시고 완벽한 날에 알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획 돌려 저를 향해 다가오는 도윤이의 넓은 어깨를 부서져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아빠? 안색이 갑자기 너무 안 좋으신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아빠가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빨리 밖으로 나가자. 이러다 예약해둔 식당에 늦겠다. 저는 거의 아들을 거칠게 밀치다시피 하며 도망치듯
반대편 출구를 향해 다급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억센 제 손에 이끌려 식장을 빠져나갔죠. 무조건 달아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끔찍한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달아나야만 제가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봄 햇살이 제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마치 한겨울의 빙판 위에 벌거벗겨진 채 던져진 것처럼 지독하게 얼어붙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황급히 올라탄 저는 통제할 수 없이 덜덜 떨리는 두 손을 허벅지 아래로 깊숙이 감췄습니다. 창밖으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축하, 현수막들과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제 옆자리에서 들뜬 목소리로 동기들과 축하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해맑고 평온한 아들의 얼굴을 곁눈질로 보며 저는 새어나오는 거친 숨을 속으로 간신히 짓눌러 삼켰죠. 하지만 눈을 꽉 감아도 그 잔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려 오물로 찌든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던 그 비쩍 마른 작은 등, 딱딱한 바닥을 붉게 부르튼 맨손으로 긁어내며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리던 그 처참한 굴복의 순간,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꽃다발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음 짓던 바로 그 화려한 건물 구석에서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제 아내는 짓밟힌 벌레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견고한 판도라의 상자가 쩌적하고 불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 듯 했어요. 화려하게 도망쳤다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울부짖던 서아의 마지막 변명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제 머릿속을 잔인하게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돈을 훔쳐 달아났던 그 여자가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얼굴로 우리 아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걸까요? 축하연이 열리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화려한 코스 요리 앞에서도 저는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미소를 보면서도 제 텅 빈 시선은 자꾸만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죠. 서아가 쓸어내리던 그 대리석 바닥의 지독한 찬기가 제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서늘하게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 홀로 주저앉은 저는 밤새도록 억눌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책상, 서랍의 맨 밑바닥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죠. 손톱이 하얗게 꺾이고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서랍장을 파헤쳤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섬뜩하고도 압도적인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제 견고하고 완벽했던 세상에 서서히 거대한 균열이 가고 그 차가운 틈새로 지독하고도 처절한 진실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그 비참한 뒷모습이, 핏기 없이 말라비틀어진 그 상처투성이의 맨손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나타나 제 목을 조르듯 서서히 숨통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완벽했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파편 속에서 저는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 서류들을 끝까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잔말 말고 가져온 거 다 내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놓으라고. 12년 전 재단부도 위기 당시 사모님 친정에서 넘어온 자금 내역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아가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게 아니라고? 사모님께서 훔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모님 아버님께서 평생 일구신 공장과 전 재산이 이사장님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사진이 왜? 서아가 그놈이랑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잖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전부 정교하게 만들어진 합성입니다. 이사장님 지시로 매수된 기자가 조작한 가짜 스캔들 원본 데이터입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꾸며냈다는 거야? 네, 대표님. 사모님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버려지신 겁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을 짚고 있던 두 팔에 스르르 힘이 풀려버렸어요. 귀에서는 날카롭고 기괴한 이명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고 흥신소 직원의 입술이 달싹이는 모습만 아득하게 멀어져 보였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며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끔찍하게 새겨 넣었던 그 긴 세월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고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제 완벽한 세상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직원이 내민 낡은 서류 봉투를 미친 듯이 낚아챘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마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 누렇게 바랜 은행 거래 내역서, 위로 선명하게 찍힌 도장들이 제 두 눈을 무참히 찔러왔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작은 공장, 그리고 서아의 친정 식구들이 평생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이 어머니의 병원 재단으로 고스란히 넘어간 증거였죠. 어머니는 부도 위기에 처했던 재단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의 모든 것을 바닥까지 긁어 모아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불륜 스캔들 사진 원본은 더욱 참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조잡하게 오려붙인 흔적이 역력한 가짜 사진들. 빛의 방향도 그림자의 각도도 전혀 맞지 않는 그 조작된 종이 쪼가리에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돈으로 겹겹이 매수된 기자의 비열한 자백이 담긴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어머니, 자애롭고 고상한 얼굴을 하신 박 이사장님이 치밀하게 설계한 끔찍한 사기극이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에 날카로운 유리가 박힌 것처럼 단 한 모금의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컥컥거리며 저는 결국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해.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제발. 12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매몰차게 대문 밖으로 내쫓기던 서아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붙잡던 그 가여운 손길. 살려달라고 핏덩이 같은 도윤이를 두고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오열하던 그 처절한 얼굴. 저는 그때 그 가녀린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더러운 손 치우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었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내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더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차가운 서류 너머의 진실을 확인하려고 애썼더라면, 저의 그 알량하고 오만한 자존심이, 어머니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제 아내를 가장 어둡고 끔찍한 지옥 밑바닥으로 밀어 넣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가슴을 마구 쥐어뜯었어요.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려 바닥에 흩어진 조작된 사진들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며칠 전 그 눈부시게 화려했던 도윤이의 의대, 졸업식장에서 보았던 서아의 참담한 모습이 다시금 망막에 맺혔습니다. 구정물로 얼룩진 낡은 회색 작업복, 제대로 빗어 넘기지도 못해 하얗게 새어버린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껌딱지를 미친 듯이 긁어내던 그 붉게 부르튼 맨손. 친정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남편에게 버림받고 목숨보다 귀한 하나뿐인 아들마저 빼앗긴 채 쫓겨난 여자. 그 여자는 지난 12년 동안 도대체 어떤 지옥 속에서 어떤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던 걸까요? 자신의 친정 돈으로 기사회생한 그 거대한 병원 재단 아래서 남들의 비웃음과 모욕을 견디며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을 서아를 생각하니 피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쓸모가 없어진 며느리를 그토록 잔인하게 버려놓고도 지난 세월 동안 제 앞에서는 얼마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던가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천박한 핏줄을 기어코 훌륭한 의사로 키워냈다며 자만하셨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잔인한 어머니의 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을 키우며 아내를 원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도윤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 때마다 내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돈을 택한 끔찍한 여자라며 아이의 작은 가슴에 대못을 박았었죠.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려왔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이 통째로 타들어가는 지독한 고통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대표실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내어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다 쉬어버릴 때까지 숨이 넘어가도록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가정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난도질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끔찍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제 잘못이었고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텅 빈 사무실 안에는 오직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맴돌았죠. 바스락거리는 낡은 서류 봉투를 가슴 깊이 끌어안고 저는 짐을 잃은 아이처럼 한참을 바닥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갈이 찢겨진 조작된 사진들을 품에 안고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카만 어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서아야, 내 불쌍한 서아야.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봄비 소리가 마치 그녀의 소리 없는 울음소리처럼 밤새도록 제 가슴을 아프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저 좀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도윤아,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렴. 갑자기 그 낡은 통장은 왜 꺼내는 거니? 아빠가 매달 제 이름으로 몰래 돈 넣으신 거 맞아요? 제가 중학교 입학하던 그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온 이 돈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는 내 계좌로 그런 돈을 보낸 적이 없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아빠 카드를 쓰라고 했잖니. 그럼 도대체 누군데요? 예금주 이름도 없이 매달 밥 거르지. 말하고 찍혀서 들어오는 2, 3만 원, 5만 원. 아빠도 모르는 거면 대체 누가 저한테 보낸 거냐고요. 도윤이가 붉어진 눈시울로 내민 파란색 통장이 제 책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통장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찍힌 검은색 잉크 자국들이 제 두 눈을 무참하게 찔러왔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통장을 집어든 순간 심장이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쿵 하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4년 3월 2일 3만 원. 입금자명 밥 거르지 마.
2014년 4월 5일 5만 원. 입금자명 밥 거르지 마. 그렇게 무려 12년이었습니다.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찍혀 있는 그 투박하고 애처로운 5글자가 제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죠. 도윤이는 그 돈이 그저 얼굴 모르는 후원자의 따뜻한 선행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윤이의 끼니를 이토록 병적으로 걱정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12년 전 비 오는 밤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던 서아.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제발 우리 도윤이 밥은 제게 꼭 챙겨 먹여달라고 피를 토하듯 애원하던 제 불쌍한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친정의 전 재산마저 제 어머니의 탐욕에 모조리 빼앗기고 단돈 10,000원 한 장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던 서아. 그 가녀리고 겁 많던 여자가 도대체 무슨 수로 매달 이 돈을 마련했을지 생각하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의대 졸업식장 복도에서 보았던 그 참담한 뒷모습이 다시금 망막에 선명하게 맺혔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바짝 엎드려 껌딱지를 긁어내던 그 붉게 부르튼 맨손.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굽실거리던 그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서아는 하루 종일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그 피눈물 같은 일당을 차마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차가운 수돗물로 빈속을 채우면서도 아들을 위해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보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도윤이는 한 끼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호텔 뷔페를 먹고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 아이의 지갑에는 한도가 없는 제 블랙카드가 꽂혀 있었죠. 서아가 뼈가 부서져라 바닥을 닦아보낸 이 3만 원은 우리 부자에게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이 돈이 무엇이었을까요? 추운 겨울날 난방조차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며 아껴낸 생명줄이었을 겁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서 출퇴근하며 모은 몇백 원의 버스비가 쌓인 그녀의 깎여나간 삶의 조각들과도 같은 돈이었어요. 제가 도윤이에게 사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을 쥐어주며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화려함 뒤편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오직 밥 거르지 마라는 절절한 한마디로 남은 어머니의 처절한 모성애. 저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제 부와 권력이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는 도윤이를 위해 저는 간신히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오열을 억눌렀습니다. 아빠가 깊이 알아볼 테니 일단 이 통장은 두고 나가보렴. 아빠, 눈시울이 왜 그렇게 붉어지신 거예요? 아빠 무언가 확실히 알고 계신 거죠? 나가. 당장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좀 나가다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도윤이에게 거칠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도윤이가 상처받은 얼굴로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 저는 그대로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파란색 낡은 통장을 얼굴에 파묻고 저는 꺽꺽거리며
숨막히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서아야, 내 불쌍한 서아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홀로 견뎌낸 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바보같이 속고만 살았던 이 못난 남편을 제발 용서해 다오. 통장이 온통 제 뜨거운 눈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 서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오해의 사슬을 끊어내고 제 손으로 직접 그녀를 그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야만 했어요.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흥신소 직원이 두고 간 서류 봉투에서 서아의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서울의 가장 후미진 끝자락, 재개발을 앞두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버려진 산동네. 그곳이 지난 12년 동안 제 아내가 숨어 살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재킷조차 걸치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통제할 수 없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발끝에는 절박하고 강한 힘이 들어갔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네온사인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사치가 서아의 피와 땀을 밟고 서 있었다는 생각에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러웠죠. 도로가 점차 좁아지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질 무렵 저는 산동네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제 크고 값비싼 세단은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를 골목 어귀에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해가 저문 달동네의 골목은 칠흑처럼 어둡고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매서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죠.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가로등마저 깨져버린 어두운 골목을 더듬거리며 저는 서아의 주소지가 적힌 쪽지를 꽉 쥐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금이 간 콘크리트 계단은 성인 남성인 제가 오르기에도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가파르고 위태로웠습니다.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죠. 그럴 때마다 서아의 가녀린 다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퉁퉁 부어올랐을 그녀의 상처투성이 다리.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캄캄한 밤마다 이가 파르고 끔찍한 계단을 홀로 올랐을 서아를 생각하니 또다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계단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와 부서진 시멘트 조각들이 제 구두를 마구 핥히었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서아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 만나서 무릎을 꿇고 수만 번이라도 빌고 또 빌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무렵 저는 마침내 골목의 가장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옥탑방 하나가 흐릿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어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심하게 기울어진 낡은 슬레이트 지붕. 여기저기 붉게 녹이 슬어 칠이 다 벗겨진 초록색 철문. 그곳이 바로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제품에서 환하게 웃던 제 아내의 집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매섭게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여자의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어요. 녹슨 철문 손잡이 위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제 심장을 통째로 얼려버리는 것 같았죠. 문 너머에서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힘껏 끌어안고 싶었지만 거대한 두려움이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문을 당당하게 열 수 있단 말인가. 나를 보고 그녀가 또다시 끔찍한 공포에 질려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면 어쩌지. 수백 가지의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으며 손잡이를 쥔 손에 스르르 힘을 빼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바람에 덜컹거리는 낡은 문소리만이 텅 빈 달동네의 골목을 쓸쓸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날 밤 옥탑방에 닫힌 철문 앞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죄인이 되어 한참을 서성거려야만 했습니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이 동네도 다 떠날게요. 서아야, 제발 진정해. 나야, 우진이라고.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도윤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사장님께 다신 안 나타난다고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놔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널 협박했다니. 서아야, 제발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 돈 다 훔쳤다고 평생 거짓말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도윤이 의사 되는 그것만 막지 말아주세요. 녹슨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선 옥탑방 안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약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방 안을 더듬거리며 스마트폰 조명을 켰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얇은 장판 위로 얇은 여름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서아가 웅크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에 제 손이 화들짝 놀라 튕겨나갈 정도였죠.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서아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서아를 안아 올리려던 찰나였어요. 밀려 올라간 낡은 몸빼바지 밑단 아래로 끔찍한 무언가가 제 시선을 올감했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서아의 양쪽 무릎에는 두껍고 누런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스마트폰 불빛으로 그 무릎을 비춰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틀어막았습니다. 언제부터 감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 낡은 붕대 위로는 붉은 피딱지와 누런 진물이 엉겨붙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 더러운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렸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붕대 속에서 드러난 무릎은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과 독한 세제에 수없이 짓물러 터지고 헐어버린 살갗. 그 위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검붉은 굳은 살들이 기괴하게 솟아올라 있었죠. 동상에 걸려 발가락 끝부터 검게 죽어가는 끔찍한 흉터들까지 자신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바닥에 엎드려 껌딱지를 긁어내고 구역질 나는 오물을 닦아냈을 서아. 그 끔찍한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며 아들의 밥값을 벌었던 제 아내의 훈장이자 지독한 형벌의 흔적이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목구멍을 뚫고 터져 나오려는 것을 주먹을 입에 틀어막으며 간신히 억눌렀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서아의 얼어붙은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상처에 닿자 서아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번쩍 눈을 떴어요. 초점 잃은 탁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제 얼굴에 머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의 몸이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무섭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병든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좁은 방의 가장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죠. 저를 남편이 아닌 가장 끔찍한 저승사자를 마주한 사람처럼 경악에 찬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제발 살려달라고,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핏대를 세우며 절규하는 서아의 모습. 어머니가 서아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단순히 돈을 빼앗고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제 앞에, 그리고 도윤이 앞에 평생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들의 목숨과 미래를 담보로 지독한 협박을 일삼았던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면 내 아들의 인생을 내 손으로 부숴버리겠다. 그 잔인한 시어머니의 저주가 12년 동안 서아의 목을 조르고 영혼을 갉아먹고 스스로 유령이 되기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가슴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버린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그 끔찍한 만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아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방어하듯 제 얼굴을 핥히고 밀어내는 서아의 마른 팔을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제 품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는 서아를 온몸으로 부서져라 안았습니다. 서아야, 나야. 다 끝났어. 내가 다 알아버렸다고. 이거 나 주세요. 우리 도윤이 졸업식 갔던 건 정말 멀리서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절대 아는 척 안 했어요.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를 때려, 서아야. 이러지 마세요. 이사장님이 아시면 우리 도윤이 병원에서도 쫓겨나요. 제발 저 좀 모른 척 버려주세요. 다시는 너 혼자 안 둬.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야. 우리 도윤이 아빠가 지킬 테니까 제발 나 좀 봐. 제 절규에 가까운 울음에 발버둥 치던 서아의 몸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뼈만 남은 아내의 앙상한 등어리가 제 품 안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질 것만 같았죠. 서아는 제 어깨에 턱을 기댄 채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옥탑방 안에는 12년의 억울함과 고통을 토해내는 한 여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어요. 저는 서아의 차갑게 굳어버린 등을 끊임없이 쓸어내리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지어준 화려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오만하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과 부가 서아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자라난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방에서 서아를 업고 뛰어나가 최고급 병원 침대에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제 품 안에서 벌벌 떨며 도윤이 할머니가 알면 안 된다는 말만 부서진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었죠. 그 깊고 깊은 공포의 늪에서 서아를 꺼내기 위해서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제 손으로 단죄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는 한 서아는 영원히 이 낡은 붕대를 풀지 못할 거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품에 안긴 서아의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피해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내가 짓밟은 당신의 12년,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라도 반드시 되찾아주겠다고. 당신의 그 썩어 문드러진 무릎에 입을 맞추며 평생을 바쳐 사죄하겠다고. 차갑게 식어가는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철저하게 부서지고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안정을 찾아갈 즈음이었습니다. 기절하듯 까무러친 서아를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눕히고 저는 다시금 스마트폰 조명을 켰습니다. 차가운 수건을 찾아 이마에 얹어주려 방 안을 서성이던 제 발끝에 무언가 툭 하고 채였습니다.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낡고 색바랜 종이 상자들이었죠. 상자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공책 한 권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져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페이지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책이 아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무언가 빼곡하게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윤이의 이름표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가슴에 달아주었던 낡은 이름표, 중학교 체육복에 붙어있던 천조각, 이름표, 그리고 고등학교 명찰까지.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는 그 낡은 이름표들이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신문과 잡지, 학교 소식지에서 오려낸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교내 101장 장원 발표, 의대 수석 입학자 명단, 사진 한 장 없이 오직 활자로만 인쇄된 아들의 이름. 석자 위로 노란색 형광펜이 수백 번은 덧칠해져 진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활자로만 만져볼 수 있었던 아들의 얼굴. 서아는 지난 12년 동안 이 어둡고 추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신문 기사 속 활자로만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글씨를 쓰기 힘들 정도로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적어내려간 코멘트들이 제 두 눈을 멀게 할 듯 찔러왔어요. 우리 도윤이 참 장하다. 오늘 무척 춥다는데 감기는 안 걸렸을까?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이네. 따뜻한 미역국은 먹었을까? 보고 싶다, 내 새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서아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글귀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 차마 몰래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소식지와 신문, 쪼가리를 뒤져 아들의 이름을 찾아 헤맸을 그 짐승 같은 시간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낡은 스크랩북에 얼굴을 파묻은 채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제 뼈와 살을 깎아내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한 괴물이었는지, 모든 진실의 무게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서아의 차가운 손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맥박이 아주 미세하게 뛰고 있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맹세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방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가기 전에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원흉들을 향해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낡은 옥탑방의 얇은 장판 위로 끊임없이 흘러내린 제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그녀의 시간 옆에서 저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왜 내 사진은 하나도 없고 활자로만 내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냐고요. 도윤아,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빠가 내 엄마를 그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 버려뒀어.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쫓아내고 평생 숨어 살게 만들었다고요.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들었다고요. 그래. 이 멍청하고 오만한 아비가 내 엄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가족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 정말 미안하다. 당장 비키세요.
우리 엄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데려올 거니까 절대 내 앞길 막지 마세요. 서재 바닥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스크랩북 수십 권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서아의 차가운 옥탑방에서 오열하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도윤이 앞에 모든 진실을 쏟아내고 말았죠. 더 이상 단 하루도 이 끔찍한 거짓말과 위선 속에 제 하나뿐인 아들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꾸며낸 잔혹한 조작극과 친정의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맨몸으로 쫓겨난 서아의 지난 12년. 그리고 매달 밥 거르지 말라며 피눈물로 붙여온 그 낡은 통장 속 푼돈의 진짜 의미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이의 커다란 두 눈에서는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아이는 호흡마저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바닥에 엎드려 낡은 스크랩북의 페이지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올 때마다 도윤이의 어깨가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신문지 쪼가리와 학교 소식지에서 가위로 오려낸 아들의 활자 이름. 그 메마른 검은색 글씨 위로 노란색 형광펜이 겹겹이 칠해진 자국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머니의 보복이 두려워 멀리서 몰래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오직 활자로만 만져본 엄마의 가슴 시린 그리움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형광펜 자국을 덧그리던 도윤이의 시선이 스크랩북 맨 뒷장에 멈췄습니다. 눈물로 얼룩져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울어버린 그곳에는 삐뚤빼뚤하게 적힌 낡은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 아들 사람 살리는 좋은 의사 되게 해주세요. 내 목숨을 다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우리 도윤이만은 지켜주세요. 지독한 세제에 짓물러 터지고 굳은 살이 박여 제대로 펜조차 쥐어지지 않았을 그 핏물 같은 문장. 그 문장을 마주한 순간 도윤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슴을 마구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오른 아들은 숨이 넘어갈 듯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온몸으로 부서져라 끌어안고 함께 오열하며 뼈저리게 사죄하고 또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제품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를 챙겨 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아이는 현관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를 구겨 신고 도윤이가 헐떡이며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의 거대한 대학병원 로비였어요. 점심시간을 맞아 수많은 환자와 의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1층 로비.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 거대한 공간에서 도윤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아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유리기둥 뒤편에서 무거운 대걸레를 밀며 절뚝거리는 왜소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구정물로 얼룩진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두꺼운 무릎 붕대를 감은 채 힘겹게 걸레질을 하고 있는 서아였습니다. 도윤이의 걸음이 그 자리에 거대한 쇠말뚝이 박힌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끔찍한 쿵쾅거림이 로비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긴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 속에 눈부신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도 작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운 마른 낙엽 같은 그 모습에
도윤이는 고장난 기계처럼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눈에 들어오는 굽은 등과 하얗게 새어버린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도윤이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어요. 마침내 서아의 등 뒤에 선 도윤이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달싹였습니다. 엄마. 그 짧고 간절하며 피를 토하는 듯한 한마디에 대걸레를 밀던 서아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서아의 좁고 마른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거리더니 이내 지독한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학생, 사람 잘못 봤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아는 감히 뒤조차 돌아보지 못한 채 푹 고개를 숙이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시어머니의 견고한 성이자 도윤이가 훌륭한 의사로 살아갈 완벽한 무대였으니까요. 자신 같은 버려진 청소부가 아는 척을 하는 순간 아들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지독한 공포가 서아의 온몸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당장 비켜주세요. 나 여기 바닥 걸레질해야 하니까 빨리 비켜요. 서아는 필사적으로 더러운 소매 끝으로 얼굴을 가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도망치려는 서아의 앞을 굳건하게 막아서며 그녀의 앙상한 두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뼈마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얇은 옷가지 너머의 감촉에 도윤이의 가슴이 또 한 번 무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엄마, 나 도윤이야.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엄마 아들 도윤이라고. 아니야. 나는 자식 같은 거 없어. 당신 착각한 거니까 제발 나 좀 놔줘요. 서아가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도윤이의 가슴을 두 손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 실랑이 속에서 푹 눌러쓰고 있던 서아의 낡은 회색 모자가 툭 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눈부시게 밝은 수백 개의 샹들리에 조명 아래로 서아의 푹 패인 눈가와 핏기 없이 늙어버린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도윤이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그 참혹하고 낯선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거친 피부의 감촉, 세월과 고통이 깊게 파놓은 잔주름들에 도윤이의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 맞잖아. 내가 다 아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나를 피해 도망을 가.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우리 도윤이 다쳐. 이사장님이 아시면 우리 도윤이 앞길 다 뺏어간다고 했어. 초점 잃은 탁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소리처럼 시어머니의 저주를 읊조리는 서아의 모습에 도윤이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으면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상관없어. 의사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 나 밥 안 걸렀어, 엄마. 단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어. 밥 안 걸렀다는 도윤이의 처절한 절규가 거대한 병원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겉돌던 서아의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며 도윤이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낡은 통장 적요란에만 남몰래 피눈물로 적어보냈던 그 처절한 암호.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그 간절한 5글자를 아들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된 순간 서아의 굳게 닫혀있던 이성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도윤아. 갈라지고 잔뜩 쉰 목소리로 서아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았어요. 도윤이는 무거운 대걸레 자루를 꽉 쥐고 있던 서아의 붉게 부르튼 두 손을 강하게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독한 화학세제에 짓물러 터지고 딱딱한 돌덩이 같은 굳은 살이 흉측하게 박여버린 그 못생긴 맨손.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한겨울에도 껌 딱지를 긁어내고 오물이 튄 병기를 닦아냈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상처투성이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입을 맞추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환자와 의사들의 놀란 시선과 웅성거림이 로비 한가운데에 멈춰선 모자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시고 시끄러운 순간 두 사람에게 세상의 다른 모든 소리와 사람들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죠. 서아의 움푹 팬 두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고 부들부들 떨리는 앙상한 두 팔을 뻗어 도윤이의 넓은 등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어요.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엄마가 미안해.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도 못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두 사람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통곡 소리가 병원의 높은 천장을 타고 끝없이 아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가장 비참하고 눈물겨운 포옹이 세상을 멈춘 듯 이루어지고 있었죠. 숨을 헐떡이며 뒤늦게 로비에 도착해 거대한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스스로의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은 채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외면하고 방조했던 그 끔찍하고 잔인한 시간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서로를 기적처럼 찾아낸 두 사람.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 앞에서 저는 한없이 초라하고 끔찍한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거칠게 소매로 닦아내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불쌍한 아내의 낡은 무릎 붕대를 영원히 벗겨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기 위해 나를 기만하고 우리 가족의 삶을 갈갈이 찢어놓은 그 거대한 악의 근원을 내 손으로 직접 처참하게 끊어내는 일. 저는 충혈된 두 눈을 치켜뜨고 병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화려한 이사장실을 향해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섬뜩하고 맹렬한 분노가 제 모든 혈관을 타고 펄떡이며 흐르고 있었죠. 오늘 이 거대하고 오만한 성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지독하고도 완벽한 파멸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 치우지 못해 감히 내 어미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의 대가를 이제 똑똑히 치르시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 그 짓을 했는데 다 쓰러져가는 재단 살리고 너희 부자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 게 누군데 감히 나를 협박해. 그깟 천박한 청소부년 하나 쫓아낸 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끔찍한 탐욕 때문이겠죠. 서아 부모님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도윤이 엄마를 평생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든 그 더러운 돈, 이제 전부 다 토해내셔야 할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네, 저는 오늘부로 당신 같은 악마의 아들 자리를 영원히 버리겠습니다. 이미 경찰과 언론에 모든 증거를 다 넘겼으니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로 조작된 불륜, 사진의 원본과 친정의 돈을 가로챈 비밀 장부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높고 화려한 이사장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어머니의 오만하고 당당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제 불쌍한 아내를 가장 밑바닥, 지옥으로 내몰았던 그 잔혹한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명패를 저를 향해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의 빙판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죠.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뜨겁고 매서운 불길이 솟구쳐 올라 제 온몸의 혈관을 무섭게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꽉 깨물고 서 있는 제 두 주먹은 통제할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이사장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체포영장을 든 경찰들과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이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무참히 뿌리치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끔찍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의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어머니의 발악하는 목소리가 거대한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에 찬 시선과 웅성거림이 로비를 가득 채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아가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흘렸을 그 뜨거운 피눈물의 무게만이 제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가 지난 12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그 완벽하고 거대한 성벽을 제 손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는 제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 대형 건축사 사무소 대표라는 그 화려한 직함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수십억의 재산과 저택, 최고급 세단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고 서아 친정의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어요. 그 모든 화려함이 서아의 짓물러 터진 살갑과 붉은 피를 짜내어 만들어진 저주받은 모래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벗어 던지고 허름한 면 티셔츠로 갈아입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텅 빈 양손을 가볍게 흔들며 서아가 숨어 살던 그 가파르고 후미진 산동네의 낡은 옥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옥탑방의 좁고 금이 간 시멘트 마당.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아가 매일 밤 아프고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쓸어내렸을 그 거친 바닥을 저는 온 힘을 다해 쓸고 닦기 시작했죠. 수십 번을 반복해 바닥을 문지르자 손바닥에 딱딱한 물집이 잡히고 이내 툭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작은 신체적인 통증조차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속죄의 축복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아가 낡은 슬리퍼를 끌며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죠. 여전히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지독한 공포와 피로에 짓눌려 탁하게 죽어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옅고 부드러운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걸레를 내려놓고 다가가 서아의 거칠고 마른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주었어요. 손끝에 닿는 흉측하게 굳어버린 굳은 살의 감촉이 또다시 제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독한 죄책감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남은 평생을 바쳐 매일매일 닦아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고귀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손에서 피도 나잖아요. 이리 와서 좀 앉아요. 아니야. 내가 다 할게. 당신은 무릎도 안 좋은데 왜 자꾸 찬바람을 맞으러 나와? 저기 평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이제 그 무서운 이사장님 피해서 숨을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어두운 방에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굽는 고기 냄새가 이렇게 좋은데. 엄마, 불 조절 완벽하게 했어. 진짜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아빠랑 얼른 와서 앉아. 마당 한 구석의 비좁은 나무 평상 위로 도윤이가 낡은 휴대용 버너를 올려놓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경쾌한 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만 가득했던 산동네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죠. 수십만 원짜리 호텔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라 동네 정육점에서 사온 10,000원짜리 얇은 냉동 삼겹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에 둘러앉은 우리 세 식구의 얼굴에는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가 피어났어요. 도윤이는 젓가락으로 가장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골라 상추에 크게 싸서 서아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오물오물 고기를 씹어 넘기는 서아의 볼록해진 입가로 수줍고 행복한 웃음이 번져가는 것을 보았죠. 그 순간 제 가슴이 거대한 풍선처럼 벅차올라 당장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울컥 목이 메어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달콤하고 황홀한 저녁 식사였어요. 도윤이는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시선을 내려 서아의 무릎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몸빼바지 아래로 여전히 두껍게 감겨있는 그 누렇고 투박한 무릎 붕대. 아들의 크고 따뜻한 두 손이 서아의 다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상처투성이 붕대 위를 깃털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 무릎 붕대 이제 내가 매일매일 예쁘고 하얀 걸로 새로 감아줄게. 흉터 하나도 안 남게 우리 엄마 다리 내가 다 낫게 해줄게. 그래.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엄마는 이제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고마워, 우리 도윤이. 두 사람의 손이 다정하게 포개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가 잔인하게 잃어버렸던 12년이라는 모진 세월은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서로의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보듬어줄 더 길고 따뜻한 시간이 기적처럼 남아있으니까요. 도윤이의 다정한 온기가 서아의 낡은 붕대를 스며들어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파른 계단 끝, 세상에서 가장 높고 초라한 이 옥탑방 평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온전히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거짓된 부와 오만한 권력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던진 제 가벼운 어깨 위로 붉게 물든 따뜻한 저녁 노을이 사뿐히 내려앉았죠.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철문의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다정한 콧노래처럼 들려오던 그 평온하고 아름다운 저녁. 우리가 좁은 평상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구워 먹던 그 소박한 저녁밥의 온기는 제 남은 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우리 모두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다고 해도 이 작은 평상에 둘러앉은 우리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고 시린 지독한 겨울의 눈보라를 묵묵히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눈부시고 향기로운 봄꽃을 피워내듯이 오랜 시간 찢어지고 부서졌던 우리의 가엾은 사랑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찬란하게 여물어갈 테니까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우리가 맞잡은 새. 사람의 흉터투성이 두 손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맑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